네, 정치여담여담. 오늘은 진수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SBS 양만희 논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총선이 33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의 공천 작업도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거대 양당의 여야 대표도 각각 격전지를 방문하면서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영상으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렇지 않은 일입니다. 국민의 선택, 당원의 선택을 왜 그렇게 폄하하는 것입니까? 민주당 의회 권력이 이 수원을 굉장히 오랫동안 석권하면서 장악해 왔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그 민주당 의회 권력이 이 수원에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하기 싫어서 안 한 겁니까? 아니면 할 능력이 안 돼서 못 한 겁니까? 이번 선거가 끝나도 우리 정부에는 3년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저희가 의회 권력을 되찾아와서 수원 시민들이 원하는 것을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양평에 왔는데 실제로 저는 국정농단이라고 하는 대표적 사례가 바로 이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왕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왕이 되고자 해서도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어진 권력을 사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 주변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 세력의 이익을 위해서 잘못 사용하면 주인의 입장에서 너 머슴 잘못했다. 너는 더 이상 머슴의 역할을 할 이유가 못 된다. 권력을 박탈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또 이 중앙정부와 소속된 정당이 다를 경우에는 되게 반목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문제는 중앙정부가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그 문제를 바로 해결하기가 법적인 난점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문제가 되니까 백지화하겠다고 합니다. 원하는 대로 추진하면 되지 않습니까? 한번 반대했으니까 너네 한번 혼나봐라 그런 것입니까? 그러니까 왜 하는 것입니까? 백지화를.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는 원희룡 전 장관도 공천을 받았습니다. 이런 분들 내세워서 국민에게 심판받겠다는 것인데 과연 그게 국민에 대한 도리냐? 네, 양당 대표의 신경전이 더 날카로워지는 걸 보니까 총선이 정말 가까워졌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현재까지 판세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먼저 진수희 장관께 여쭐까요? 네. 이제야 비로소 네. 그동안에 많이 기울어졌던 선거판이 균형을 찾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요. 이제부터가 본격적인 시작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상 지난해 강서 재보궐선거 때만 해도 국민의힘의 분위기는 강서 재보선 참패하고 나서 수도권의 위기의식이 굉장히 팽배했고 그래서 총선을 어떻게 치러야 할지 좀 막막한 그래서 굉장히 긴장되고 절박한 심정이었는데 그때와 지금을 비교해 보면 이제 격세지감을 느낄 정도로 한번 해볼 만하다라는 분위기가 국민의힘 내부에 있는데요. 지난 몇 달 동안 뭐 두 가지 이유가 있었다고 봐요. 이런 판세가 이렇게 균형을 되찾게 되기까지에는 우선은 민주당의 공천파동, 지난 한 달 넘게 계속되어 온 공천파동, 그러니까 비명횡사, 친명횡재로 많은 국민들이 인식하게 되어버린 그 공천파동으로 인한 반사이익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국민의힘이 비교적 초기에 선거 전략을 공천 전략을 좀 잘 짰다고 보여지는 것이 우리가 좀 열세였던 서울의 한강 벨트의 한 8개 지역을 굉장히 공을 들여서 공천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부산 쪽에 낙동강 벨트에 이제 중진 재배치를 통해서 그 PK 지역에 우리가 잃어버렸던 영토를 좀 수복
해오자는 그런 벨트 전략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영리하고 지혜롭게 잘 짠 그 두 가지에 의해서 지금 이 기울어진 운동장이 이 정도까지 오지 않았나 뭐 그렇게 판단하는데 이제 남은 한 달이 중요하죠. 한 달 동안 우리가 한 달 전에 이런 상황을 예상을 못했듯이 네. 앞으로 한 달 동안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여전히 긴장을 늦추지 않고 방심하면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진수희 장관님 말씀은 국민의힘 지지율이 많이 올라와서 지금 이 정도 분위기만 한번 해볼 만하다라는 것인데, 자 최재성 수석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역시 이제 공천 과정에 소위 말해서 이제 양당의 이제 이 충돌 소리가 데시벨 차이가 엄청 컸거든요. 네. 민주당이 그야말로 사이렌 소리를 울릴 정도로 그랬고 상대적으로 이제 국민의힘이 조용했죠. 네. 그래서 과정 관리에서 민주당이 조금 부족했던 점이 있었다. 그 반사이익을 분명히 보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내용적으로 따져들면은 사실 과거 같으면은 한 사람만 그렇게 해도 난리가 날 만한 공천을 네. 국민의힘이 지금 정말 이 셀 수 없을 정도로 엉터리 공천 하지 말아야 될 공천을 한 인물들이 꽤 있습니다. 가령 이제 비리를 저질렀는데 또 권력을 이용해서 뭐 댓글 공작을 했다든가 이런 분들 다 사면시키고 다시 공천 줘서 정말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내용적으로는 이제 이 국민의힘 공천이 형편없었는데 역시 이 소리 나는 것 때문에 지금 상대적인 반사이익을 얻은 그런 네. 과정이고요. 지금부터는 그야말로 메시지와 막말, 메시지 관리와 이제 막말 이것이 이제 또 어떤 변수로 작용하는지 지켜볼 일인데요. 반드시 나오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과정 관리를 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막판 또 판세가 또 요동칠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30일. 이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이면 정확히 한 달이 남는 건데 30일 동안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정말 궁금합니다. 양만희 논설위원. 네. 일단 한동훈 위원장과 이재명 대표 동선을 보면 이런 분위기가 더 느껴지는데, 자 이재명 대표는 지금 공천 파동이 일단 일단락됐기 때문에 정권 심판론을 이제 계속 가지고 가는 것 같고, 네.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여당이기 때문에 이 유권자들한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다 이런 쪽에 포인트를 맞추는 것 같아요. 양당의 이 전략 포인트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아까 한동훈 위원장이 어제 수원에서 한 그 발언을 잘 들어보셨을 텐데요. 요지는 그거 같습니다. 민주당 찍어서 득본 게 뭐냐. 그러니까 이번 주에 한동훈 위원장의 일정을 보면은 천안, 청주, 수원, 성남, 용인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 계열 정당이 대단히 열세였던 지역들이죠. 네. 여기에서 민주당을 찍어서 득본 곳이 없으니 이제 실행력이 있는 여당 후보를 찍어달라. 그러면서 구체적으로는 중앙정부에서 광역자치단체를 거치지 않고 수원이나 성남, 용인 같은 기초자치단체에 바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법을 만들겠다 이런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역시 여당 후보, 여당다운 이제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 같고 이재명 대표는 종로, 양천, 갑 이건 이제 친노를 아우르는 그런 정치적 메시지. 영등포 갑 같은 경우는 자당을 탈당한 국민의힘 후보가 있는 지역 이렇게 한 것 같고요. 양평, 여주, 다음 주 천안이 좀 예고가 되어 있는 모양인데 네. 이거는 이른바 정권 심판, 이제 공천이 끝났으니까 정권 심판을 본격적으로 화두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정권 심판 벨트를 순회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천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병대 최상병 사망 사건 같은, 그러니까 민주당이 그동안 윤석열 정권의 실정이다라고 지적해왔던 부분들을 부각시킬 수 있는 지역구를 찾아서 그런 이슈를 끌어올리는 그런 노력을 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네, 자, 한동훈 위원장 움직임부터 좀 보면요. 자, 수도권 과반 승리라는 목표가 있습니다. 이걸 달성하기 위해서 벌써 수원에만 3번째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진수희 장관님, 이 수원은 지금 5개 선거구가 있는데 전부 다 민주당 의원들이죠. 이번에는 수원 벨트를 좀 국민의힘 빨간색으로 물들일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럴 가능성도 꽤 과거보다는 높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지금 한동훈 위원장의 발을 보시면 지금 경기도의 수원, 거기에 뭐 이재명 경기도 지사 출신의 그 이재명 지금 대표의 본거지라고 할 수가 있고, 우리가 뭐
전패했을 만큼 우리 현역 의석이 전혀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저 경기도의 수원을 일단 이 경기도에 잃어버린 땅을 수복하기 위한 이제 거점 지역으로 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가서 내놓는 메시지도 여권 프리미엄이죠. 여당 프리미엄. 우리가 이제 정부를 움직일 수 있다. 예산을 움직일 수 있다. 이런 것을 주지시키면서 이제 거기 내놓은 후보들 5분 중에도 2분이나 이 정부 관료 출신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정책 능력과 정책 추진력을 가진 그런 후보들을 공천함으로써 이 수원이 이제까지와는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끊임없이 주민들한테 이제 설파를 하고 있는 것인데, 그러면서 계속 한동훈 위원장은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재명 대표와의 토론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의 발을 보면 어떻게든 이 프레임을 한동훈 대 이재명 구도로 계속 끌고 가겠다는 그 의도가 분명히 숨어 있는 것 같고, 이재명 대표는 지금 양평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다니시는 이유가 일단 사그라든 정권 심판론에 불을 지피기 위해서 그 양평 고속도로, 그러니까 대통령 처가 의혹과 관련 있는 거기부터 가서 심판론에 불을 지피면서 사그라든 윤석열 이재명 구도를 되살리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게 이제 두 대표의 이제 전략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최재성 수석님, 일단 민주당으로서는 수원의 가불, 병정, 무 5개 지역구를 전부 파란색으로 지키는 게 목표 아니겠어요? 가능할까요? 일단 박광원 원내대표가 이 수원 정에서 약간 좀 충격적으로 이 경선에서 탈락한 게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들리던데요. 지금부터는 이제 뭐라 그럴까요? 이제 지역의 이제 인물 대결 구도도 중요하지만 중앙에서 정당의 이제 경쟁 대결 구도가 이제 어떻게 전개되느냐, 이게 이제 관건적인 요소가 될 텐데요. 네. 현재까지는 최근 한 달 새에 양당의 지지율이 좀 요동을 치면서 민주당 압승 예상이 조금 흔들리는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굉장히 가파르게 진행이 됐거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수원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이 나름 이제 인물 벨트화 전략, 또 공격적 대진표를 짠 곳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5개 다 수성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가능할지는 현재로서는 조금 예단하기 조금 어렵습니다. 네. 자, 양만희 논설위원. 네. 이런 가운데 한 위원장 오늘 경기도 성남을 찾습니다. 경기도 성남 딱 떠오르는 인물이 한 명 있죠. 바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입니다. 관련이 있을까요? 오늘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오늘 지금 성남에 와 있는데 이재명 대표는 서초동에서 재판받고 있다. 그런 얘기를 강조하면서 이재명 대표 이제 사법 리스크를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을 개발시킬 수 있다는 그런 얘기. 그래서 성남의 재건축을 실효적이고 포용성 있게 추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과 관련된 그 발언들을 계속 이어갈 것 같고, 뭐 이재명 대표의 오늘 발언도 소개해드린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재판 받으러 법원에 가는 자리에서 대통령 부인은 증거가 충분한데 왜 수사도 안 하고 특검도 못하게 하느냐, 자신과 자신 부인이 이제 부당하게 재판을 받는다 주장하면서 윤석열 정권이 나라를 망치는데 입법권까지 넘겨줘서는 안 되겠다면서 총선에서 심판해다, 이렇게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진수희 장관님, 이재명 대표 경기도 양평에 오늘 갔고, 자 다음 주에는 충남 천안을 간다고 그럽니다. 충남 천안도 역시 가불병 3개 지역구가 전부 다 파란색 민주당입니다. 네. 자 그런데 양만희 논설위원 좀 전에 언급했습니다만 거기 천안 갑에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이 이제 국민의힘 후보로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도 좀 의식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다분히 의식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 그 최상병 사건이 일어날 즈음에 이제 국방장관이었던 이종섭 전 장관이 지금 호주 대사로 가려다가 출국 금지가 되는 바람에 그거는 참 저도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긴 한데,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이제 이슈화하기 위한 성동격서 전략이랄까요. 그래서 지금 천안에 공천을 받으신 그 신범철
그 당시에 국방차관이었던 그 지역을 가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좀 공격하기 위한 그런 전략의 일환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최재성 수석님. 일단 정치권에서는 지금 해병대 외압 수사의 의혹으로 정점으로 꼽히지 않습니까? 이종섭 장관이요. 뭐 신범철 차관은 그 부하였으니까 사실은 책임에서 이 이종섭 전 장관보다는 훨씬 더 약하다고 볼 수도 있는데, 자, 이분을 호주 대사로 발령을 냈단 말이에요. 이제 뒤늦게 출국 금지가 밝혀져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도 이게 적절하지 않은 임명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적절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고요. 과거 인사에서 저랬던 이제 사례를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변명하기를 출국 금지된 사실을 몰랐다라고 하잖아요. 그럼 알았으면은 인사 취소를 해야죠. 그런데 오히려 지금 당사자가 이의 신청을 해서 법무부에서 출국 금지를 해제를 하는 것을 지금 검토 중이잖아요. 그래서 마치 저게 이제 의도됐고 짜여진 각본처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대한민국 외교의 최전선 아닙니까? 대사가 지금 피의자로 공수처의 수사를 받고 있고 출국 금지됐는데 이것을 대통령이 인사를 해서 대사로 발령을 하고 또 이게 지금 곤란하게 된 게요. 상대국에서 아그레명까지 지금 받았죠? 된 상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취하해도 문제고. 그래서 이런 거는 정말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이런 인사를 하고 하는 거는 국민들을 그야말로 이렇게 밀어붙여도 뭐라고 해봤자지 하는 이런 오만하고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을 한 거죠. 그래서 야당도 이 문제를 단순히 그냥 대사 한 명의 문제로 볼 것이 아니고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하고 인사권 행사를 하면서 그야말로 이제 국민들을 완전히 무시하고 이렇게 오만하게 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야당에서 더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공격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신범철 차관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이종석 국방부 장관이 외국 방문 중이었어요. 네. 이 최상봉 사건 그 문제가 됐을 때요. 그래서 신범철 차관도 사실은 자유로울 수 없는 그런 거기 때문에요. 지금 이재명 대표의 이제 일정을 보면 양평 갔었잖아요. 그래서 이 정부의 아주 구체적인 의혹이죠. 종점 변경한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 이걸 가지고 정권 심판론에 또 신범철 차관이 출마한 이제 천안 지역에 가서 이런 차상벽 순직 사건에 대한 압력, 왜곡 이런 것에 대해서 또 문제 제기하고 정권 심판론 이런 이제 일련의 정권 심판론 차원의 동선이고 일정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진수희 장관님. 저는 이 건에 관해서는 대통령실이나 당이 좀 제대로 국민들 눈에 이거는 제대로 좀 실수 인정하고 제대로 바로잡으려고 하는구나 라는 인상을 줄 수 있도록 수습하는 게 좋겠다. 이거를 그냥 계속 끌고 가면 총선 끝까지 이게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요. 특히 저는 늘 관심을 두는 게 선거의 키를 쥐고 있는 게 중도층 표심이거든요. 지지층이야 뭐 어떤 거를 해도 다 지지를 하겠지만 그래서 중도층이 이 사안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를 늘 염두에 두면서 이 사건을 좀 수습 마무리를 좀 잘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여야 공천 작업 보겠습니다. 자, 여야 모두 공천 작업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한동훈 위원장과 이재명 대표 모두 공천 잡음을 진화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무소속 출마하는 본인의 어떤 선택이지만 예를 들어서 과거처럼 당의 입장에 반발해서 무소속 나갔지만 설령 당선된 다음에 다시 복당한다 이런 생각이라면 저는 그런 일을 절대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거는 정책적으로 서로 일관성이 맞지 않는 일이죠. 지금 이번 민주당의 공천은 혁신 공천 그리고 공천 혁명입니다.
과거 어떤 경선에서도 이렇게 당원과 국민에 의해서 이렇게 대규모로 현역이 탈락한 경우가 없습니다. 이거 누군가가 일부러 만든 거 아닙니다. 위대한 국민과 당원의 뜻입니다. 자, 비명이라서 손해를 피해를 보고 뭐 친명이라서 이익을 보고 이렇게 보시면 전혀 안 되는 것이죠. 네, 최재성 수석님, 이재명 대표, 이것은 공천혁명이다. 이게 그동안 시끄러웠던 과정이 공천혁명의 과정이다. 뭐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동의하시나요? 이제 경선이라는 점을 놓고 봤을 때는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현역이 경선을 통해서 탈락했다? 네. 이거는 참 찾아보기 힘든 사례인데요. 국민의힘은 민주당보다 페널티가 훨씬 더 크거든요. 중진 뭐 30%, 네. 3연속 패배한 지역에 또 출마하는 후보자는 30% 경선에서 감점을 시키는데요. 자기 득표율의 30%가 아니고 그냥 액면 30%예요. 그러니까 60% 득표하면 그냥 30%. 네. 민주당은 그에 비해서 60% 득표하면 네. 30% 0.3을 곱해서 18%를 감하게 돼 있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훨씬 더 세거든요. 페널티가 훨씬 더 강하네요. 센데 네. 이번에 만든 거죠. 네. 근데 센데 국민의힘 현역들은 거의 다 됐잖아요. 네. 경선에서. 그런 센 페널티를 얻고도 네. 받고도. 그러면 무슨 얘기냐 하면은 민주당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현역이 졌다는 것은 네. 다시 말해서 이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이 당원들 있잖아요. 네. 이 당원들의 표심이 엄청 셌다는 거예요. 그리고 경선에서 탈락한 분들이 보면은 대부분 반명, 비명. 네. 그 다음에 이걸 이긴 신인들을 보면은요, 정상적인 대결 구도에서는 아마 패배할 수밖에 없는 신인이고 누군지도 잘 모르는데 이제 된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 그게 바로 친명 반명 구도의 혜택이 친명 후보한테 신인한테는 가고 그 다음에 친명 반명 구도의 불이익이 탈락한 이제 경선에서 탈락한 현역한테 갔다. 이게 민주당의 굉장히 특이한 이번에 정치 지형이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하나의 통합을 이제 가로막고 소리가 이제 커지게 되는 이런 걸로 이제 작동을 했다. 이 양면이 다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국민과 당원에게 의사를 물어서 경선을 통해서 했는데 현역이 대거 탈락했다. 이거는 굉장히 특이한 사례인데 민주당의 이제 정치적 구도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조금 기형적인 구도도 있었다. 이 측면에서 보면은 과연 그것이 혁명적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느냐? 이건 또 다른 양면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이 공천혁명이라는 이재명 대표의 표현에 그닥 많이 동의하시진 않는 것 같습니다. 자, 진수희 장관께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근데 공천개혁이 아니고 공천혁명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혁명은 혁명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피를 굉장히 많이 흘린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이 혁명이 성공한 혁명일지 실패한 혁명일지는 뭐 머지않은 장래에 저는 이 판가름이 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틀 전에 발표된, 그것도 한밤중에 발표된 민주당의 경선 결과를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는가 하면 혹시 했더니 역시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이 그동안에 진행된 전략공천이라고 하는 거는 이재명 대표 의중대로 지도부가 설계한 대로 그대로 뭐 될 수가 있었겠죠. 그런데 경선을 하게 되면 혹시 뜻밖의 이변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역시 비명 행사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와, 이 민주당의 권리당원들이라고 하는 이 당원 구성이 참 놀랍다. 그다음에 그들이 가진 힘이나 행동력이 이게 정말 이 한국 정치 역사의 전무후무한 그런 행동력을 가진 당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네. 또 곁들여서 이번에 그 민주당이 시스템 공천이라고 하면서 하위 10% 20%의 감산 비율을 4년 전보다 훨씬 높였잖아요. 그게 일종의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원하지 않는 그 현역 의원이나 후보가 혹여라도 이 경선을 통과할 수도 있는 여지를 아주 막아내는 안전장치를 2중 3중으로 해놓은 게 아닌가. 그래서 결국은 이런 결과, 경선에서까지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네. 제가 그동안 알던 민주당하고는 달리 이 결과를 보면 민심과 당심이 굉장히 괴리가
돼 있구나 하는 거를 느끼면서 과연 민주당이 이대로 본선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까? 제가 두 군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강하게 가졌는데 박용진 의원의 경우 4년 전에 서울 지역에 최다 득표를 할 정도로 그 지역에 많은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았던 분인데 이번에 이렇게 됐단 말이죠. 이건 민심과 당심의 괴리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고 박광원 의원의 경우도 그 민심 부분에서 61%라는 굉장히 경이적인 지지를 얻었음에도 불과 3%포인트 차이로 이제 경선에서 탈락한 이 상황을 보면서 이렇게 민심과 당심이 괴리되는 네. 후보를 내놓고도 과연 본선에서 이길 수 있다고 장담하고 있는 것인지 과연 이 상황을 중도층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지 하는 거에 대해서 좀 물음표를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께서 이제 공천혁명 이런 표현은 별로 민주당 이번 총선에 득이 안 되는 표현이에요. 그렇게 보고 있지 않은 분들도 많거든요. 그리고 아무튼 이제 조금 소란스러웠던 과정들이 네.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선을 이제 이 강조를 하면서 현역의 대거 탈락 사례가 없다. 네. 이러면서 공천혁명을 얘기를 하셨는데 예컨대 전체 과정 관리를 놓고 보면 조금 이렇게 고개를 갸우뚱할 만한 것들이 있거든요. 네. 윤영찬 의원 졌잖아요. 경선에서. 네. 근데 이수진 비례대표 의원이 서대문 놓고 했다가 갑자기 그쪽으로 간 그렇죠. 거거든요. 그래서 친명 비명 부도가 됐어요. 그래갖고 아무 연고도 없는 이수진 의원이 갑자기 옮겨서 가서 윤영찬 의원이 이겼어요. 김우영 강원도당 위원장이 강원도당 위원장 사표도 수리가 안 된 상태에서 은평에 가서 강병원 의원을 이겼어요. 네. 그럼 경선 결과로는 이거는 현역의 탈락이고 유례 없이 국민과 당원의 선택으로 현역이 뒤집어졌다. 하지만 이런 걸 그냥 방치를 하고 정리를 안 하고 어느 기준도 없고 그래서 그냥 반명 비명 의원 지역에 소위 말해서 친명 인사들이 갑자기 이제 가게 되는 네. 아직도 남아 있어요. 전해철 의원 지역에 양문석 전 경상도 어디 통영위원장이니까 네. 이런 것들이 그냥 방치되고 정리가 안 되니까 이거 오히려 고개를 갸우뚱하게 되는 이런 건데 결과는 아무튼 현역 패배거든요. 네. 그럼 결과를 가지고 공천혁명이라고 하고 이런 것은 누가 이제 납득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홍영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전략 공천할 수 있어요. 컷오프 시킬 수 있는데 컷오프 사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과정을 놓고 네. 평가를 하는 것인데 경선의 결과를 부각시켜서 공천혁명이라고만 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대표께서 실제로 이제 그런 생각을 하셨고 그렇게 했다고 잘했다고 이제 생각을 하시겠지만 총선을 치러야 되는 민주당 입장에서 다중이 고개를 끄덕끄덕 할 만한 그런 얘기를 대표께서 해 주셔야지 오히려 고개를 갸우뚱할 만한 분들이 꽤 있는 그런 얘기를 저렇게 막 전면적으로 내세우고 몇 번 반복해서 하잖아요. 이거는 조금 다시 생각해 봐야 될 문제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제가 한 말씀만 네. 짧게 덧붙이면 과연 박용진 의원 지역구와 박광온 의원 지역구의 유권자들이 그런 공천 결과를 놓고 그 지역 유권자들의 표심에만 영향을 줄지 아니면 이걸 바라보는 서울의 다른 지역, 경기도의 다른 지역 유권자들이 민주당에 대해서 부정적인 네. 판단을 할지 그것도 저는 생각을 민주당에서 해보셔야 된다고 네,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 공천 상황 짚어봤으니까요. 국민의힘도 안 짚어볼 수가 없겠네요. 자, 민주당은 보다는 사실 국민의힘이 좀 조용한 공천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현역 불패다 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우선은 기득권 공천이잖아요. 현역들이 대부분이 그러니까 현역들 이 교체 비율을 말해요. 뭐 불출마한 사람, 뭐 또 지역구 옮긴 사람까지 네. 포함해가지고 막 그 비율을 높이려고 애를 쓰는 것 같은데 국민의힘이 역대 최저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김건희 여사 특검법 때문에 그 과정까지는 그렇게 관리했다라는 오해를 받기 충분한 그런 공천 결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기득권 공천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평균 연령이 확 올라가 버렸어요. 네.
4년 전보다. 그러니까 이게 노쇠한 공천이 돼버렸어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조금 이 국민의힘 공천 문제지만 좀 지적하고 싶은 것이 지금 돈 받았다고 의혹을 받는 사람, 예. 또 얼마 전에 돈 받아가지고 출마 못하는 사람, 또 이 공권력을 이용해서 국정원 이제 댓글 사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거 거기에 또 동재했던 경찰 간부 이런 분들을 전부 사면시켜 갖고 공천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돈 받아서 문제가 된 정우택 의원 같은 경우 그건 본인은 돌려줬다 그러지만은 또 관련된 또 이 녹취도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영상도 나오고. 그래서 지금 돈 받은 사람, 과거에 돈 받은 사람, 지금 잘못한 사람, 과거에 잘못한 사람, 심지어는 1심 재판 끝나서 유죄 받고요. 항소 포기하고 사면 받아서 이번에 나오는. 그래서 이게 보니까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처럼 김태우 공천 같은 것들이 많아요. 그때도 대통령이 대법원 판결 3개월 만에 사면시키고 바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원인 제공자가 거기 나가서 참패를 한 거 아닙니까? 이번에도요. 최종심까지 가지 않고 1심에서 유죄받고 포기한 사람을 항소 포기한 사람을 사면시켜서 그냥 내보내고 이런 것들이 저는 있어서는 안 될 공천을 했고요. 그다음에 최상병 순직 사건 같은 경우에도요. 거기에 관련자들을 또 네. 공천을 했잖아요. 네. 이종득 안보실장이라든가 네. 신범철 차관, 또 대사로 또 이종섭 국방부 장관 인사하고. 그래서 이 공천 내용을 이렇게 1인치 들어가 보면 민주당 소리가 하도 커가지고 이런 것들이 발견이 안 되고 문제가 네. 안 됐지. 한 명만 이렇게 했어도 과거 같으면 난리 날 일이에요. 네. 이거를 그냥 버젓이 그냥 다수를 이렇게 공천해버리고 나니 그러니까 노쇠한 공천이 되고 기득권 공천이 되고 오만한 공천이 되고 부패 공천이 되고요. 네. 저한테 알겠습니다. 반론의 기회 아이고 당연히 드려야죠, 진수희 장관님. 예. 지금 최 수석께서 하나씩 지적하신 거 인정을 이제 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러나 현실은 선거라는 거는 제로섬 게임이에요.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절대평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점 말씀드리고, 저는 평소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이 현역 물갈이 비율을 공천개혁인 것처럼 이게 등식화되는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우리 유권자들도 그렇게 받아들이고. 근데 저는 이거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우리가 총선 때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했던 게 현역 물갈이, 새로운 인재 거기다 영입하고 물갈이 비율이 얼마였느냐 이거 따지고 하는데, 만약에 지난 20년 넘게 계속 물갈이를 한 게 성공했다면 지금 우리 정치나 우리 국회가 이렇게까지 퇴행으로 가지는 저는 않았을 거라고 보고요. 정작 우리한테 필요한 건, 우리 정치에 필요한 거는 진짜 물갈이. 그러니까 정치 문화나 공천 제도나 이 당내의 이 권력자의 줄 서는 문화, 이런 게 물이거든요. 이런 물을 바꿔야지 맨날 선거 때마다 물고기만 바꿔 끼어서 가는, 그 물고기가 처음에 들어올 때는 되게 인재고 아주 신선하고 그랬는데 4년 지나면 물갈이 대상이 되고 개혁 대상이 된단 말이죠. 이거는 그 물고기들의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그걸 오염시키는 진짜 이 문화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화를 바꿀 생각을 먼저 네. 해야지 인재 영입으로 그때그때 모면하는 건 저는 진짜 이건 하수라고 보고요. 그래서 앞으로 저는 정당이라고 하는 거는 인재를 영입하는 데가 정당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인재를 육성하고 키워내는 곳이 정당이 되어야지 선거 때마다 눈속임으로 눈가림으로 인재 영입하고 4년 쓰고 버리는 이런 거는 진짜 그만했으면 좋겠다. 네. 맞는 말씀인데요. 저는 정치에도 최소한이라는 게 있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최소한 정우택 의원이나 또 노무현 대통령 또 사전모욕으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냥 공천을 해버려요. 두 분 다 현역이거든요. 이런 거는 하지 말았어야 된다. 이런 의미로 말씀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또 국회에 대한 평가, 네. 국민의 신뢰가 형편없이 떨어질 때는요. 교체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 점이 진 장관님 말씀하신 그런 원론적으로 맞는 말씀이고요. 저도 동의하는 말씀인데, 그러면 국회에 대해서 국민들이
신뢰하지 못하고 점점 더 신뢰도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그 구성원들을 그대로 다시 또 공천을 한다. 이런 것은 저는 좀 알겠습니다. 다른 각도에서 좀 봐야 되지 네. 않나 싶습니다.